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재스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대전시립미술관 2021년 관장 초청 대담 정신의학, 마음, 예술. 오늘이 그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은 특별전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연결을 해서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상처를 이용하고만은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모색합니다. 오늘은 원재 스님을 모시고 저서 다만 나로 살 뿐에서 쓰신 마음의 안목, 변화, 간절함, 자유에 대한 깨달음을 예술가들의 마음과 연결하여 예술가들과 예술 애호가들의 마음의 변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원재 스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대전 시립미술관에 왔는데, 사실은 제가 대전 사람이거든요. 대전 사람인데, 이제 고향에 온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미술관 관장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시니까, 되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대전에 온 경우는 많지만은 제가 어떻게 좀 운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온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관장님과 또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작품 이제 감상도 하고 난 뒤에 저녁에는 이제 부모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부모님 만나갖고 아마 제가 김천에 내려갈 것 같은데 제 고향에 이렇게 온 것 같은 느낌에 좀 뿌듯합니다. 예, 어, 정말 저희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원재 스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원재 스님은 불교를 접하신 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 예, 라는 예, 마음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재는 김천 수도암에서 정진 중이십니다. 예, 예, 원재 스님은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2년간 세계 만행을 떠나서 5개국, 45개국을 다녀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책을 여기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만 나로 살 뿐 1권, 그리고 2권 이렇게 출간을 하셨고요. 그 예, 다음에 이것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정말 귀한 책을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책에서 또 제가 읽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전시와 함께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익혀가면서 또 예, 온전해지기까지 예,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배움보다 익힘, 그리고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제가 이 배움과 익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실은 이제 학습이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어, 이게 학습을 우리가 뭐 배우는 학습의 의미로 쓰고 있는데 약간 제가 단어 한자를 분절해서 좀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어렸을 때나 이제 젊었을 때 학이라는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하지만은 나중에 그 마련된 지식이나 어떤 기준들이 나의 삶에 이제 고스란히 적용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 이를테면은 뭐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선생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물이 어, 100, 이 100도씨까지 이제 끓는 데 필요한 열량이 100kcal, 킬로칼로리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수증기로 증발돼서
이제 공기 중에 잘 녹아들어갈 때까지 이제 540 킬로칼로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이란 게 학과 습이 사실은 이제 통체적으로 보면 이제 배운다라는 뜻인데 그 배움이 나의 어떤 삶하고 온전하게 맞아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좀 뭐랄까 그래서 이제 좀 시행착오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암과 삶이 약간 분리감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 가는 데 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어 배움의 결과는 알미지만은 또 이제 익힘의 결과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암보다 저는 삶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써 온전해지고 그것이 익혀져 있다면은 사실은 알미라는 거는 그다지 좀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닐까. 삶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알고 말고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알미라는 게 있으면은 그런 영역들이 많으면은 남들에게 어떤 뭐 지식을 전달해 주고 체계를 가르쳐 주기는 좋겠지만은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삶이 결국 우리 뭐 수행을 하든 일반 삶을 살아가든 그 최종의 목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암과 삶, 또 예. 배움과 익힘이 이렇게 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정말 삶이 얼만큼 또 소중한가? 그다음에 예. 무엇을 익힐 것인가 이제 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예예. 그렇다면 이제 온전한 삶, 그다음에 익힘에서 스님께서는 이제 안목이 선택이 아니다, 예예. 필수다라고 말씀을 예예예.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안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예. 제가 안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안목이란 게 무엇일까 얘기할 적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이제 여러 경험을 접해야 하고. 그런데 초창기에는 처음에 알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초창기에는 우리가 어 그런 약간 알을 채워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삶에서 한 번 한 번씩 이제 점검해 가는 과정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하면은 20 대가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성인의 그 분기점이 되잖아요. 이 20 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고 20살 이전에는 이제 청소년기야 청소년이나 이제 학생으로 취급돼 가지고 약간의 이제 유예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20살 이전까지는. 어 그만큼 이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어 시행착오라고 여겨 주고 좀 약간 어 처벌이나 그런 것에서도 면제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적인 나이에서는 20살 지나면은 어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0대 때라든지 20살 되기 이전까지는 이걸 스스로 마련해 가는 이 안목을 마련해 가는 어떤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란 걸 20 살까지 주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20살 이후는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보면은 이립이라고 해야 되나? 그 20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논어에서는 이립이라고 해서 뜻을 세우고서 그걸 펼쳐나가는 어떤 시작점인데 지금은 선택이라고 하고 안목이라고 책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지금 사회에서 20 대도 약간 그게 유예된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생을 하거든요. 대학생을 하고 있고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그
부모와 독립돼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정도가 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자면은 지금 한 30대가 자기 선택과 자기의 안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20대 때는 저도 그렇고 제가 좀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절집에서 별 커다란 사고는 안 치고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20대 때는 좀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실수도 하게 되지만은 나중에 30대로 넘어가면서 30이 돼서는 그때부터는 이를테면 남 탓, 사회 탓을 하기가 또 환경 탓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대 때부터 주어진 우리가 선택의 어떤 결과물들이 그것이 집적이 돼서 자기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30이 되면서부터는 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안목이란 걸 키워가는 과정이 우리가 어, 이, 20대, 20살까지 그렇게 배움의 과정으로서 이제 그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대학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도 갔다 오죠.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한 기본 자량으로서 마련해야 되는 게 안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0 이후부터는 좀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온전히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요소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삶에서 안목이 예, 결국 예,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도 하고 또 책임이 예, 되기도 하고 예, 예, 안목을 가지는 게 이제 굉장히 예,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안목을 가지려고 하면 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예,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깨달음 예, 그리고 예, 내면의 문제 해소가 예, 우선이다. 예, 가장 우선이다. 예, 예, 그러한 뒤에 삶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치러 나가고 예, 예, 진리가 삶에서 또 증명이 되고 예, 또 예, 내 마음이 평안으로 안정된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안목을 키우는데도 결국 내면의 어떤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이제 느껴지는데요. 예, 그렇다면 수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문제, 그런 예, 해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그, 음, 제가 예전에 인도를 여행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20살 초반의 어떤 청년이었는데, 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10대 때까지만 해도 사회와의 어떤 그 적극적인 교류 같은 게 없는데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사회 어떤 부조리나 어떤 부패 같은 요소들을 좀 알게도 되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해봤나 봐요. 노력을 좀 해보고 백방으로 좀 애는 써봤는데 이게 사회의 부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좀 학생회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사실은 사회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소하면은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상황들이.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사회에선 이렇게 문제들이 넘쳐나는데 또 끊이지 않는데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근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근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약간 태도가 그 근본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무슨 문제에 의해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저게 해결이 되고 마무리되고 또 했지만은 저 근본에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그 근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라는 문제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를테면 좀 유명한 말이 있죠. 문제는 문제 삼을 적에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사실은 세상에 사람 관계에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근본 원인을 보면 문제 삼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 사실은 어떤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결과의 문제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문제로 인식하는가 하면은 그게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정말 큰 문제인데 왜 저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보자면은 나는 문제를 삼았지만 저 사람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문제로 삼을 것인가 삼지 않을 것인가 무엇이 우열하다거나 무엇이 좀 더 바른 견해라거나 이건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문제를 삼는 경우에는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런 거요. 시비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되게 불행해요. 왜냐하면 시비로 해결될 일들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근본 원인을 보자면은 내가 시비를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도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면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시비로 나누어 놓고 싶어한 나의 어떤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행이란 거는 제가 이제 수행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결국 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아, 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 마음은 왜 자꾸 움직이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정말 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인도에서 만난 친구한테 그러면은 먼저 너의 문제를 해결해 보지 않겠냐고. 아,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가 이걸 말해줄 수는 있지만은 너의 문제가 진정 해결이 되면 사람의 문제도 이미 해결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세상도 이미 어, 해결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 근본에 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집중해보고 그걸 풀어보라고. 그러면 나와 사람과 세상이란 건 어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존재의 어떤 실체감을 가지게 되면 이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의 관점으로 본 사람인 거고 나의 관점으로 해석한 세상인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과 세상의 문제도 상당 부분 그 문제가 해소되는 거를 제가 수행으로 좀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관점에 갇혀 살다가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면서 어떤 뭐랄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본다고 할까 전체가 사람을 보고 전체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 문제라는 게 없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약간씩 이제 체득하게 된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 문제의 해소, 사회의 문제, 사람의 문제 해소지만은 결국에는 내 마음의 내면 문제 해소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 해소된 여유와 안목 덕분에 사람과 세상의 문제도 굉장히 이제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이제 나의 문제, 예,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예, 그랬을 때 세상이 이제 나를 보게 바뀌고 예, 그다음에 예, 뭐 안목이 생기고 이런 거 예, 같다고 예, 말씀을 예, 주셨습니다. 예, 예, 이게 예, 아마 저희가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도 하지만 결국 나의 문제로 예, 돌아오고 예,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예술가들이 나의 문제를 열심히 탐구했을 때 더 좋은 예, 예술이 나오는 것 같고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그냥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로부터 작품을 봤을 때 나의 예, 문제로부터 봤을 때 어떤 예술을 감상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고 전체가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이런 경험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나의 문제를 들여다보기가 참 쉽지가 않고 어려운데요. 예, 근데 일단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의 예, 변화라는 예, 일단 순서를 경시해 버리고 일단 예, 곧장 내 생각대로 예, 이제 세상을 바꾸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예, 스님께서 이것이 굉장히 성급하다. 아무래도 성급하다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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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 말씀하셨냐면 이제 깊은 안목이 그 모든 변화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므로 안목을 좀 깊게 심화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시간이 예,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근데 요즘처럼 사람들이 좀 조급하고 예, 막 예, 무슨 급속도로 변한다고 하고 이럴 예. 때에 과연 마음의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필요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조급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이제 김난도 선생님께서 예전에 저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나무를 잘라야 되고 있는데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어 되게 무딘 날의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저 날을 좀 이제 벼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무를 자르면 훨씬 빠르게 되잖아요. 벼린 근데 이제 그래서 옆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지금 너무 날이 무딘데 그걸 좀 벼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니까 이 사람이 조급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 나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한다면은 벼리는 시간도 필요한데 벼리는 시간도 필요한데 무작정 이 무딘 날로서 이제 치는 거예요.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급한 마음이 있으면은 또 이걸 벼리는 그 과정이란 게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도 또 이게 안 이제 좀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나 네. 이것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김남도 선생님을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은 좀 글을 보면은 '참 지혜가 참 출중하시구나.' 그러면서 '삶을 바라보는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만큼 뭐냐면은 어 저 안목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수행의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출가 출가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마니시라는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마니시는 사실은 인도 내 불교의 어떤 좀 잘못된 모습들 이걸 많이 고치고 싶다고 이제 출가를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고친다는 의미에 대해서 고치고 개선하고 바꾸고 이것도 결국 문제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상태로 고치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한다기보다는 어 저는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변화가 근본이 되고서 그 변화에 변화란가 어떤 변화에 동조되는 어떤 흐름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된 기반이 잘 마련이 된다면은 그것이 저를 통해서든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 그것이 하나의 시류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지, 어떤 대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나중에 이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그런 흐름과 시류와 어떤 사람들의 공의가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는 마니시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조직을 바꾸려고 했고 문화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조직과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정말 제대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 그런 것 같아요. 준비가 정말 돼 있고 출중하고 가마력이 큰 사람이 이를테면은 뭐, 일개 이제 그냥 모든 옳은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뭐랄까 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보면은 약간 가마력을 널리 펼치는 게 있다는 게 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달라이라마 이제 존자가 계시잖아요. 달라이라마 존재 물론 티베트에 수많은 수행자가 있겠지만은 달라이라마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옆에 가면 기운이 다르다고 하대요. 저는 못 느껴봤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 문제의 해소가 된 분이 그리고 수행이 깊은 분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어떤 그 수행이 좀 부족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그런 영향력과 가마력이 다르다는 옆에서 들었을 적에. 그래서 저도 수행이 부족하게 짝이 없지만은 그런 깊이를 좀 깊게 해나가는 것이 결국에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교감을 한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그런 요소에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망이 앞서는 것도 열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깊이가 체화되면 결국에 그 깊이가 체화되면서 남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되는 힘이나 어떤 가마력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반을 넓히는 게 생각을 넓히는 것보다는 이 마음의 기저에 교감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음의 깊이를 또 깊게 하고 넓혀야 다른 예, 사람에게 어떤 감화, 어떻게 보면 소통, 저희 예, 미술관에서 말하는 어떤 공감의 그게 차원이 좀 달라지고 예, 그러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뭐 열망과 조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좀 예, 근본으로 가는 시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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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요하다라는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관장님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상실이라는 전시를 예, 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 이제 예. 충분히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아, 그리고 이제 그게 근본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예, 예, 조급하게 슬픔을 끝내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예, 충분히 슬퍼했을 때 마음의 근원에 도달할 계기가 마련이 되고 예, 또 그러려면은 이제 시간과 어떤 마음의 깊이, 넓이가 다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예,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예술가의 작품을 볼 때도 '아 이 예. 사람은 충분히 시간을 가진 작품 아, 앞에서는 아, 감화를 쪼끔 더 깊게 받는 것 같아서 그 참 신기하다. 왜 똑같은 예술 작품이 여러 작품이 예, 있는데 이 예, 작품 앞에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깊은 감화를 받고 예, 또 다른 작품 앞에서는 이 감화력이 조금 덜 전달을 받을까. 그러니까 나 예, 생각을 해 보면 '아 막 그런 시간의 차이가 좀 있었겠다.' 예,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 여기서 네.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네. 관장님께서 이제 슬픔 그런 감정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수행자들이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술 작품도 그 누군가가 표현을 하면 굉장히 가마력이
네. 큰 예술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좀 적은 것 같기도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어떤 종류의 감정이나 상태에 도달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를테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 감정이나 상태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나는 이 나쁜 감정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어. 아, 아니면은 어 분노를 화를 자비로 바꾸고 싶어. 이런 종류의 의도성을 가지고서 이걸 조절하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도성을 가지지 않고 어떤 훌륭한 예술가라고 한다면은 정말 훌륭한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그 자기가 느끼는 감정 속으로 툭 들어갔을 적에 좀 뭔가 깨지는 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감정 자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슬픔이 되어 버리고 이를테면은 상실감이 되어 버렸을 적에 오히려 어떤 그때 어떤 자기 소멸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자기 어떤 에고의 어떤 주체로서 관리하면서 모든 걸 컨트롤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스며이 일어나면서 네. 오히려 공감대를 넓히는 것 같아요. 사실 상실이라는 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지만은 사실 수행에서의 최고의 상실은 뭐냐면은 나의 상실이에요, 나의 상실. 나의 상실이 일어나야지만 그게 최고의 상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이제 무아라고 하는데 무아는 뭐냐면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인데 이런 자아가 수많은 어떤 유의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작들을. 근데 그 조작이 멈추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진정한 이제 무아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 멈추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감정과 상태를 평가하고서 이걸 버리려고 취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한 자기의 소멸이 일어나면서 어떤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굉장한 힘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러면은 진짜 너무나 약간 이제 너무 멋진데요. 네. 상실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중에서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예. 근본적인 상실은 어떤 자아의 상실. 그러니까는 예예. 내 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상실이 뭔가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예. 그렇죠.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일 예. 뿐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듭니다. 예예. 시선이 바뀌어요. 네. 시선이 바뀌면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죠. 네. 똑같은 내가 예. 이제 다른 새로운 나로 이제 예. 변하는 것 같은데요. 예예.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좀 이제 또 스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요. 예예. "얘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바람을 가득 안고 힘차게 나아간다." 예. 라고 이제 그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예. 이렇게 사실 최고의 상실은 나의 에고의 상실, 에고를 예예. 넘어선 이제 예. 근본적인 나와 만나는 건데 예예. 그러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예예예. 이런 용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이게 어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어떤 이런 한번 과제를 줘 본 적이 있어요. 과제를 줘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을 적에 그냥 거울 하나 큰 거울도 뭐 큰 거울도 괜찮아요. 뭐 작은 거울도 괜찮고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는데 아무도 없는 때 혼자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 누구니?" 라고 질문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거를 5분 동안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제잖아요. 그래서 원제 얼굴을 보면서 "원제 너 누구니?" 라고 5분 동안 이어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5 분이라는 게. 네. 5 분이라는 게 별로 긴 시간은 아닌데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거울을 보잖아요. 해 가지고 여기 뭐가 티가 났으면 좀 지우기도 하고 이를테면 세수해서 뭐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근데 그 짧은 5분 동안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 누구니?"
라고 묻는 질문을 5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아실까요? 왜 네. 5분? 공포가 그게 밀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가 밀려온다는 거야. 이게 실제로 이게 되게 단순한 일인데 거울 보고 너 누구니? 라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포를 밀고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걸 한번 해봤어요. 네. 진짜 소름이 돋대요. 어. 소름이 분명히 내가 나한테 묻는 건데 왜 내가 나한테 소름이 돋았지? 라고 이게 의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어 제가 이제 심리학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저도 이제 이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내가 나를 묻는데 왜 공포라는 감정이 밀려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적에 에고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에고는 에고로서 삶의 주체로서 행위의 어떤 그런 의도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약간 경전에 보면은 예전에 다른 경전 보면은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네. 에고는. 왜냐하면 삶을 모든 걸 판단해야 돼. 이걸 내가 주체해야 돼. 내는 실체로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어떤 시도가 너 누구니라고 묻는 시도한다면 에고가 어떻게 보면 그 에고의 실체성을 묻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공포의 심정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공포의 방어 기제를.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묻는 것을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을 하루에도 이제 수차례 보지만은 이게 나라는 실체로서 살아가고 싶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의 얼굴을 보면서 탁 묻는 게 에고가 자신이 어떤 들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포의 기제를 어떻게든 막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많은 분들한테 또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내가 낯선 거예요. 거울 속의 나. 거울 속의 나한테 너 누구니라고 묻는 게 전혀 낯선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공포의 심정 때문에 5분 이상 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분 이상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인 거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심리치료사 상담하는 분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앞에 사례가 뭐냐면은 나는 나를 알고 싶다고 하지만은 아니. 이게 심리치료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은 나는 나를 알고 싶어 이렇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것도 하잖아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뭐였지? 저번에 음. 굉장히 유명한 EN TJ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자기 성격 테스트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나의 관상이랄까, 성격 유형 테스트, 심리 테스트 그런 걸 자주 하지만은 전문적인 과정에서 내가 나를 알고 싶다고 해서 심리 상담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나는 나를 너무 알고 싶어요 얘기하지만은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서는 과거의 상처도 끄집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나중에는 나를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 그 깊은 단계의 어떤 대화를 해나가면서 거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은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에고라는 거는 그 실체가 드러나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수행이라는 거는 근원적으로 나에 대한 탐구 과정이고 음. 근데 이 나라는 거는
언제 생겨난지 모르는 이 예고는 결코 자신이 밝혀지기를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수행상 경험해 보면.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은 공포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사실은. 공포에 밀려올 때도 있는데 저도 근원 모르는 공포에 휩싸인 적도 있죠. 이게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그러면 수행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그런 공포가 밀렸을 땐 도망갔어요. 왜냐면 공포에 사로잡혔으니까. 수행 멈추고. 근데 나중에 좀 수행을 해나가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공포의 감정이 밀려왔는데 이거는 전혀 겪어오지 못한 공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인연에 맡기겠다고 하고 그 공포의 감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 어떤 면에서는. 그 공포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 공포의 가정에, 공포의 감정에. 음, 나는 어찌 될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전에 느껴본 게 아니라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 근원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냥 나를 내맡기고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안 죽고 지금처럼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란 게 나라는 게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나는 나를 알고 싶어요라고 말을 한다지만은 그 네. 심층의 과정을 겪다 보면은 수많은 어떤 방어의 벽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툭 넘어간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과정들이 수행의 결과에서도 있지만은 일반 삶에서도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나의 모습. 그런 거는 어떻게 숨겨두고 싶어 한 거예요. 숨겨두고 그 위에다가 좋은 이제 커버를 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상처의 과거를 어떤 묻어두는 식으로 해서 근데 그 상처는 골마 있지만은 거기다 좋은 이제 뭐랄까 좋은 그 좋은 뭐 밴드로 덧대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겉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행이든 삶의 예술이든 하려거든 결국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인정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상처라든지 과거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수행하면서 이제 제가 접하게 된 수많은 이제 저희 감정들도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를 여러 번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말씀드리긴 좀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20대 때 많이 어리석었거든요. 남들을 많이 미워하기도 하고 저를 굉장히 또 미워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제가 20대 때 자해를 좀 많이 했어요. 자해를 해서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경우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자해한 게 되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 자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다니 이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한데 요즘에는 부끄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게 나였잖아. 저게 나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리석었던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니까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라도 있는 거지. 하고서 지금에는 제가 그런 과거가 부끄럽진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부끄럽던 말하고 싶지 않고. 근데 툭 터놓고서 나 저렇게 어리석었어. 저런 어리석음이 그때 필요했던 거야라고 인정하는 어떤 용기가 생기기까지 나를 인정하기까지 좀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에는 뭐 용기랄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거.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변화의 가장 큰 용기는 나를 인정하는 예, 그쵸. 것인 그런 것 거.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에고가 수많은 방어 기제들을 막 사용하면서 예, 그 예, 밑에 숨겨져 있는 설마 이게 나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예, 이건 나일 리가 없어라고 이제 예, 예. 막거나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는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나 자신을 모르고 알고 보면은 그런 기회마저도
사실 되게 나를 바라봐야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라는 예,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어, 어떤 계기가 없으면 예, 그러니까 예, 참 나를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상실이라는 전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 어떤 계기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예,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예, 바라보는 게 아주 무섭고 설마 이게 예, 나일까. 그래서 계속 회피를 계속하다가 예, 그리고 도대체 회피할 수 없는 계기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책에서 원래 큰 가르침은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한다. 예, 예, 큰 가르침은 인생의 시련, 예, 또 고통과 함께 찾아온다. 예, 라고 예,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시련과 고통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그쵸. 네, 그러면 이런 특별한 만남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걸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예,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게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방 도둑을 맞으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건데, 저한테는 이런 고통의 상황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안 걸릴 거야. 하고서 다들 도둑 맞아도 어, 나는 뭐 준비도 잘하고 하니까 뭐 어, 도둑 맞을 일 없을 거야. 근데 저도 결국에는 이제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 작은 가방에 제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용품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멘붕을 맞았어요. 진짜 멘붕을 맞았는데 멘탈이 붕괴됐는데, 제 인생에 멘붕의 상황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가 한 번 중 한 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인생의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특별한 만남처럼 찾아오기도 하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하늘은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 큰 사람인지를 먼저 시험하기 위해 그 사람한테 뭘 먼저 주면 시련부터 준다는 말이 있어요. 시련을 주고서 하늘이란 게 어떤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는 어떤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시련부터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련을 한번 어떻게 잘 치러내 봐라. 네가 어떻게 한번 받아들일지 보겠다. 어떻게 보면 사자 키우는 것 같아요. 사자는 벼랑에서 떨어뜨려서 살아남은 놈만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다 이제 안온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만 결국 사자를 키우는데, 옛, 어, 옛 어떤 성인들을 보면은 청소년기 굉장히 우울했던, 이제 우울하고 굉장히 고통이 많았던 분들이 많아요. 부처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를테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당신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없는 상태로 그런 상실감을 안고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예수님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음, 어머니만 있지 어떤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태어나시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아버지가 없다는,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게 지금의 어떤 인식과 같지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 애비 없는 놈 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이미 욕될 요소인 거예요. 애비가 없다. 엄마만 있다.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공자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맞아요. 까먹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대도 중국 사회에서 그 아버지가 없이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삶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늘이고 어머니가 땅이고 뭐 천지로 이렇게 구분한 경우가 있지만은, 근데 하늘을 잃고서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런 성인들께서 뭐냐면은 삶의 수많은 의문들, 차별 대우를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차별 대우도 받고 삶의 의문들, 나는 왜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지? 어머니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사색의 깊이가 점차 깊어졌을 것 같아요. 삶 전체에 대한 의문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되게 의문도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고통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고난이란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한다면은 나중에 알게 하면 이렇게 쑥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아까 전에 공포의 감정이라고 했지만은 또 예술에서는 또 상실의 감정도 있잖아요. 상실의 감정도 있지만은 상실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 데서 예술 작품이 완성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실을 직면하고 수행해서 공포로 들어가고 하는 데서 어떤 종류의 자기 혁명이라는 게 자기 탈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란 것도 이게 중간중간 어떤 관문인 것 같아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관문. 그것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거를 접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나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성장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나락으로 약간 빠질 수 있기도 한데 저는 그런 성장의 계기인 것 같아요. 계기. 그래서 삶의 고통이란 것도 알고 보면은 우리가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온전하게 생각하게끔 이런 계기로서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성장으로 가는 관문. 예, 관문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느냐, 통과할 예, 용기를 내느냐, 그 예, 시간이 예, 있느냐 안 갖느냐는 예, 결국 예, 나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나 자신의 예, 문제이자 나 자신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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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예술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수많은 고통들, 내 예, 감정들, 상실들을 직면을 하고 예, 예, 더 작품이 깊어지는 표현을 예, 할 수 있는 관문이 그렇죠. 이제 주어졌다. 이제 예, 그것을 용기 있게 이제 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이고 또 예, 뭐 역사에서 성인들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온 인류의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이런 큰 깨달음에 예, 가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고통, 뭐 이런 관문, 이런 것을 이제 헤쳐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리게 느껴지기만 하는 자아가 조금 더 강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예, 근데 이제 강한 자아는 뭐 무조건 힘이 센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뭐 사랑이라고 할지 자비라고 할지 예, 이런 것들과 이제 마음이 접촉이 됐을 때 큰 어떤 근본적인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책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한결같은 사랑이 있을까?'라고 예, 예, 궁금하고 근데 이제 스님은 "사랑은 찾는 게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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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이게 참 추상적인 말인데요. 한결같은 사랑은 뭐니까 찾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연예인의 어떤 인터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예인의 인터뷰를 봤는데 여자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은 자기는 운명 같은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운명 같은 사람이 결국 나타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분명히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좋게 보자면은 영원히 이 여자 연예인을 사랑할 사람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근데 자기 마음이 변하잖아. 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하면은 그 사랑은 유지가 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똑같이 사랑해줘. 근데 정작으로 나의 마음은 이런 거를 요구했지만은 너무 한결같은 게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식상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결같이 사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성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이나 요구사항이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이어질 수 없다라는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네. 당시에. 근데 자기 마음이 변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한결같은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은 찾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은 여러 종교 전통에서의 어떤 비유가 있을 거예요. 비유가 있지만은 뭐 기독교에서도 있을 것이고 뭐 불교에서도 자비라는 형식으로 있을 거지만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어, 된다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감정이나 방식이나 어떤 종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태를 벗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사랑이란 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은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형태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남녀 사랑도 있지만은 근데 대부분은 어떤 사랑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그걸 나를 해줘야지 아니면은 자식에 대한 사랑도 어떤 그 근본 원인을 자식에 대한 사랑도 보면은 이를테면 제가 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관심과 이 사랑 때문에 절에 와서 많이 기도를 하시는데 많은 기도 내용들이 이를테면 뭐 명문대 합격, 뭐, 뭐 S사 합격 해가지고 그리고 뭐 뭐냐 그 이번에 진급 성취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건이나 상태를 구하는 거잖아요. 무슨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지고 있고 아니면은 어떤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해지길 잊고 한다는 게 우리가 사랑과 관심처럼 하지만은 누구한테 어떤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데 진정한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자비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내가 어떤 기준을 갖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나 자신의 준비가 되어 있을 적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자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어머니 같은 보사님들 같은 경우에 뭐 절에 와서 기도를 하시지만은 무엇을 되게 해달라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내용물이 있지만은 정말 저는 정말 좋은 기도 내용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이 자식을 항상 아껴주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기도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취업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뭐 수능 시험을 뭐 고득점을 하든 말든 저는 언제나 좋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문을 드려요. 언제나 자식을 잘 살펴주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만 드립니다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물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뭐 대학 합격 아니면 뭐 좋은 직장 성취 해가지고 결혼 발원 이건 다 내용물인데 내용물들은 변하잖아요. 시절 따라 변하고 인연 따라 변하고 그런데 언제나 이제 자식을 잘 살피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는 이 내용 이건 내용물이었기 때문에 변할 것도 없어요. 잘 살피는 나의 일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 어떤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부들이 제가 듣기로는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은 초반기에는 나의 원칙에 맞게끔 상대방을 막 변화시키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누가 우위권을 잡느냐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주도권을 잡느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의 기준에 맞게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아껴주겠습니다. 이 어떤 기도문? 그러면은 아껴주면은 특별한 내용이나 형식, 방향성이 없거든. 근데 오히려 상대방을 잘 맞춰주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대방이 무엇을 해줬다고 해서 내가 기쁘고 어떻게 안 해줬다고 해서 슬프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아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대방의 주도권을 넘기지 말고 어,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상대방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계속 휘둘리게 되잖아요. 저는 그 네. 주도권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서 사실 내 마음이 주도권을 안 넘기는 거, 그래서 사랑이 네.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사랑은 그냥 내가 아껴주는 이런 네. 나의 마음에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네. 저희 상실 전시를 해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 네. 물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네. 네. 내가 익숙한 풍경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끼거나 그걸 아껴준 게 아니라 어떻게 예. 보면은 집착과 애착이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러면 외부의 관계, 외부의 사무, 외부의 풍경에 내가 이제 휘둘려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 돌아보니 결국 내가 된다. 그다음에 내 마음에서 모든 것들 사랑 상대방 사람을 아껴주기도 하고 뭐 사물을 이렇게 좀 주어가 바뀌는 주도권이 안 바뀌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하다라는 예. 것에 예. 너무 공감하면서 그게 막 예술이 좀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아요. 주도권을 안 예. 놓는 예. 예술가들은 원래 고집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늘 자기주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런 힘을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절실해야 이루어지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냥 예. 근데 이제 간절하고 절실한 게 과연 뭘까요? 예. 예. 이게 어 이게 간절 수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행은 무엇보다 이제 간절 절자 하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불교 내 선사분 중에 굉장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님 한 분이 계세요. 음, 정강 스님이라고. 지금 인천 용화사 이제 송담 스님의 이제 스승이자 스승이신 분인데 저는 이 어르신의 얘기를 되게 주의 깊게 들었어요. 이 어르신이 23살 때 깨달으셨거든요. 23살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면 23살은 좀 아직 좀 어리잖아요. 뭔가 사회 경험을 더 치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미 깨달아서 전국의 큰 스님들한테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인의 지위에 올랐어요. 23살 때. 근데 이분이 공부하시게 된 그 경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도바나나가 상사병인가 어떤 경우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그 죽음을 옆에서 보니까 야, 이게 사람 하나 죽는 게 이게 그냥 순식간이구나 하면서 나 이거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서 잠도 자지 않고 막 애쓴 거예요. 엄청나게 애쓴 거예요. 음, 애쓰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머리로 애썼다고 할까? 용을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혈이 위로 올라와요. 기운과 혈이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얼굴이 시뻘겋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얼굴에서 기혈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불균형 상태인데 애쓰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올라온 상태에서 나올 데가 없으니까 코하고 눈으로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눈, 귀로도 이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연이 잘 맞아서 정강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잘하셔서 결국 공부를 성취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대 때 애를 많이 쓴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코피를 매일 쏟았어요, 거의. 코피를 쏟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걱정해 주셨어요, 저희 선배 선생님들이. 항상 코피를 쏟으니까 애가. 그런데 이 절실함이라는 경험이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이제 이 절실함이라는 걸 느껴야지만 거기에 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 글쎄, 사실 나라는 주체를 가지고서 내가 살려고 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좀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정강 스님 같은 경우도 내가 살려고 수행한 게 아니라 이 생사의 어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잊고 몰입을 한 거예요. 나를 잊고 몰입을 한 거. 근데 우리가 절실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은 나라는 어떤 에고의 이게 절실한 어떤 감정의 요소이고 어떤 근원적인 어떤 울림의 요소이기 때문에 에고의 작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절실함의 문제를 지키고 간 분들께서 결국에는 어떤 뭐 큰 성취를 이루시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들이 절실함이라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에고는 어떻게든 살아나고 싶어하고 주체적으로서 이게 확고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소멸되는 거야. 절실해지면 이 마음의 근원 울림으로써 이제 가다 보면은. 그래서 수행이든 삶이든 이 절실해지는 그런 거에 의해서 절실해지는 과정에 의해서 어떤 나의 의식적인 조작이 많이 좀 가라앉는 것 같거든요. 그 절실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음의 근원 울림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려는 어떤 근원의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건 에고의 울림. 에고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절실해지는 것이 삶의 어떤 안목을 깊게 하고 또 이제 수행을 또한 이제 깊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절실함이 이제 가슴을 확 다가오면서 어떤 저희가 예술에서 어떤 절실했던 작품들 예, 그것이 역시 명작으로 남았구나. 뭐 예, 이런 이제 지금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 예,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좀 도달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예, 행복인데요. 예, 예, 그럼 도대체 마음의 행복은 예, 도달할 수 있는지, 예,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예.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행복을 취하려고 하면 결코 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내가 행복을 취하려는 그 의도성이 사라질 적에, 그 조작, 노름이 사라질 적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행복이 원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영성가들이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어, 주체의 소멸, 의도의 소멸, 구함의 멈춤, 뭐 이런 것이 한데, 나는 행복을 일단 나라는 조건이 있다면 애고가 있다면 그것을 취하거나 버릴 수 있죠.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데 근데 진리는 세상에 진리는 하나의 진리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말은 절대로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만은 근데 이제 변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과 인연에 따른 내용물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무언가를 취해서 행복하고 무엇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이제 수행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근원으로 항상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물들 말고 이런 조건에 있어 변화하는 내용물 말고 진정한 근원이 무엇일까라고 할 적에 나중에는 나라는 실체의 탈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데 이제 고정적 실체로서 우리가 이걸 나라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제 원죄라고 하기도 하고 뭐 나라고 하기도 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집착이 확 떨궈져 나갔을 적에 이게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자기로 살잖아요. 나로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모든 시비분별을 하고 판단하고 이거 조건을 취하고 버리고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나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또 수행을 할수록 나의 조건이란 게 나의 실체화라는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실체화라는 게 사라지면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란 실체가 사라질수록 이 허공으로 이걸 허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앞이라고 하고 시선이 이전이 돼버려요. 분명히 예전에는 내가 보고 했지만은 이를테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 실체성이 탁 사라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네, 전체가 보는 이제 이전에는 내가 볼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전체가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종교 전통에서 이제 진화, 참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태극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나의 주체성, 실체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전체의 안목을 얻게 되는데 그 전체의 안목을 얻게 될 적에 이전에는 내가 행복과 어떤 불행의 어떤 요소처럼 보였던 것이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진실한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원래 행복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여기라는 거를 지금 여기라는 말이 되게 유명하잖아 수행계에서는 지금 여기인데 근데 우리의 의식이라는 건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과거의 일에 좀 아쉽고 항상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두 가지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실은 어, 지금 여기에 일에 탁 지금 여기에 탁 머물 수 있다면 이를테면 눈앞에만 딱 고정될 수 있다면은 이렇게 되게 단순한 건데 이렇게 뭐 펜이 왔다 갔다 하고 톡톡 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진실된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실체화를 가지고 어떤 과거와 미래에 이제 염두에 둔다면은 되게 생각에 많이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그리고 눈앞으로 시선이 고정되면 되는 게 되게 안목이 넓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눈앞으로 예, 예, 모아져야 되는데요. 사람 예. 마음이 자꾸만 제 스스로 제 마음을 속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을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속이지 말자. 예, 예, 불기자심. 예, 제가 예. 눈앞에 자꾸만 지금 여기로 있으려고 하는데 옛날 탓하고 미래 걱정하고 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불기자심이란 게 제가 이제 명함판으로 해서 세길주 할 적에 이제 만나 뵙는 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성철 스님이 사실 쓰신 글귀예요. 성철 스님이 쓰신 불기자심. 이게 표면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좀 더 수행을 해나가 보니까 자기의 의도성에 의해서 속이는 경우가 있죠. 자기의 과거를 이를테면은 내가 스스로 속이는 거야. 알면서도 뻔히. 왜냐면 나는 이런 나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나는 좀 더 고결해지고 좀 더 난 말끔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과거나 생각이나 경험들을 약간 이게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차적인 의미에서 이런 자기 스스로 속이는 과정이 있겠는데, 근데 나중에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의미가 또 나오기도 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속아 넘어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거는 에고가 어떻게 보면 에고를 감추기 위해 수많은 속임 작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당연한 나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나로 생각해서 그 작업들이 그런 어떤 에고의 작업들, 어떤 그런 수작들, 나쁘게 말하면 수작들이 하나둘씩 이제 파헤쳐지는 거예요. 파헤쳐지는데, 근데 그 첫 단계로서는 일단은 내가 나를 속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제가 출가를 결심했어요. 일단은 다른 것 둘째치고 나의 에고가 뭐 나를 속이는 걸 일단 둘째치고라도 내가 나를 먼저 속이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의 첫 어떤 좌우명 같은 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속이진 않겠다. 적어도 남이 나를 속이긴 있겠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속아 넘어갈 수 있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속이지 말아야지 내가 수행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이었고 어, 어, 그래서 남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 자신 에고의 어떤 속임 작업들이 더 드러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가 나를 안 속이는 그런 태도가 예술 작품에서도 가장 중요한 네, 태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술가들이 수없이 자기를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많고 아, 사실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작품을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경지에 가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사람의 마음의 근본으로 바로 다가가는 이런 건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예술을 보는 사람들도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다음에 진정으로 산 어떤 작품도 이제 감상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체의 상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으로 도달하는 경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진정으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 자유로움의 경지는 예, 어떤 것일지를 여쭤보면서 오늘 전체 대담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선호에서 정진해 가면서 저도 이제 제가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제가 막 굉장히 막 자유롭게 막 자유분방하게 살고 막 수행도 되게 쉽게 하고 그런 걸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 곁에서 저를 이제 십몇 년간, 15년간 중놀이 한 지가 15년 됐는데요. 15년간 지켜온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엔 제가 뭐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굉장히 뭐 여행도 가고 뭐 세계 일주기도 내버리고 막 그러니까 아, 저 선생님 되게 쉽게 사는구나. 그래서 인생이 쉽구나라고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때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남들은 별로 안 괴로운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고 나를 왜 이렇게 삶이 못 살게 굴지? 나는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를 이제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전체가. 너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 그런 것 같은데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려면은 음, 이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 말이 있겠고 해결 방식이 있겠지만은 어, 저는 사람이란 건 고통에 의해서 괴롭잖아요. 결국 고통이 오는 것은 불균에서는 딱 하나로 해요.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딱 한마디만 해요. 집착에서 온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면 집착에서 오는 것이지. 근데 그 집착의 내용물 중에 집착의 대상 중에 가장 큰 집착은 뭐냐면은 나예요. 사실 우리가 나의 집착을 상대방한테 투영할 수 있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실은 상대방한테 집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싶고 그것에 집착한 나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모든 집착의 중심, 견고한 중심이자 커다란 이제 그 덫은 난데 그 나로부터 해방이 될 적에 사실은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행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전까지는 이 모든 상황과 뭐 이제 대상들을 판단할 적에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분별의 원인이 뭐냐면은 나로부터 집착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예전에 어, 자타란 말이 있지만은 내가 생겨나야지만 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으면은
남도 생겨나지 않아요. 시가 있으면은 옳은 게 있으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게 생겨난 것이지 시가 사라지면은 비마저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어떤 모든 판단과 분별과 무슨 받아들임과 내침의 어떤 중심이랄 수 있는 분명히 나의 에고의 작용들, 불교에서는 이제 아상의 작용, 아상의 이제 그런 중심이란 게 있는데 수행을 해 나갈수록 이런 아에 대한 집착, 어떤 에고의 실체성이 점점 더 이제 그게 파쇄된다고 해야 될까? 묽어지면서 그리고 종국의 그 근원조차 찾을 수 없을 적에 내가 확장이 확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접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뭐 힌두교에서 뭐 우주와 하나가 된다 막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내가 이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보고 세상들을 다 판단했지만은 그때부터는 뭐냐면 전체가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가 무엇마저 보냐면 나마저 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달라요. 뭐냐면은 이전에는 내가 중심에서 이 작은 나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버리고 그리고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고 했지만은 전체가 보는 안목을 얻었을 적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드러난 일로 바뀌는 거예요. 드러난 일. 이게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취사하고 벌어지고 이렇게 좋게 나쁘게 생각했던 일들이 전체의 관점에서 인연 따라 드러난 진실한 일들로 바뀌면서 이게 세상이 변한 바 없이 다 완전히 변하게 되거든요. 바뀐 바 없이 다 바뀌게 된. 근데 딱 하나만 변화가 있었을 뿐이에요. 나에서 이 전체로 확장됐을 것 뿐이에요. 근데 나는 괴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은 이 전체는 처음부터 괴롭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끔 하는 전체의 바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죠. 이게 좀 중요한데 수행에서 내가 드러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중심성, 집중성이 강할수록 나는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괴롭고 즐겁고 행복하고가 계속 변화하는데 이 전체에서 관점에서 전체로 이전이 싹 됐다면은 사실 나조차도 그런 어떤 인연의 결과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원죄라는 인연도. 여기 하나의 결과물이 되면서 집중도에서 탁 탈각이 되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탁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아요. 굉장히 시행착오를 또 거쳐야 돼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게 온전하게 이전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딱 자각할 적에 어떤 활로가 열리거든요. 활로가 열리면서 아 이게 내가 인식한 세계가 이게 전체가 아니었구나. 뭔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바뀐 바 없이.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수행의 실마리 어떤 내가 에고가 소멸되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서 또 나에 대한 집중도에서 그게 열버지는 과정에서 나의 실체 없음으로 돌아간다면은 나의 실체 없으면은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전체가 열리게 돼 있어요. 나와 전체는 어떤 이제 그게 약간 나뉘는 요소라서 나가 줄어든 만큼 전체는 열리게 돼 있고 눈앞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눈앞의 일들이. 이전에는 내가 눈앞에 어떤 일들을 요거 좋고 요거는 버리고 요거는 나쁜 것 같고 요거는 좋은 것 같고 이런 판단하게 되지만은 이 전체의 시선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나라는 조건이 인연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걸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라는 시선에서. 그래서 결국엔 나에 대한 존재를 심각하게 좀 탐구해보고 집착을
얇아가는 집착이 얇아지는 과정에서 이 전체 어떤 관점과 자유가 열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예, 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착을 상실했을 때 전체가 열리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예. 되는 것 같아요. 그 예, 안에 예. 아마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제목이 커다란 새로운 전체를 보는 시작, 예, 예. 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 이제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2021년은 정신의학 그리고 마음 예술을 연결해서 한번 전시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담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내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예, 바람이고요. 예. 이래서 오늘 이제 올해 6번째 시리즈 대담을 원재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이런 또 말씀을 계기로 어 새로운 안목이 생겨서 예, 저희가 좀 용기를 내고 시간을 갖고 예. 그래서 나로부터 어떤 내 안에 있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눈앞 바로 여기로 해서 그것이 또 전체가 보이는 이런 경지에 꾸준히 가도록 한 번에 안 되고 이제 꾸준히 도달할 수 있도록 예, 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미술관은 바로 예술가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예. 감상자들이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하고 예. 또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또 사람이 더 성찰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마련해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근데 예, 너무 예. 애쓰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참 궁금하신 것들이 많겠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렇게 좋은 책들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오늘 다 못 다 들으신 이야기 또 다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원재 스님 책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제 감사드리면서 원재 스님 여기 오늘 청중께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제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를 하게 됐는데, 음, 이, 저 관장님 초청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허울 없는 대답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책과 이제 직접적인 만남 혹은 이제 강연이나 법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 요 줌이라는 것도 저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했지만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하게 됐지만은 나중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질문도 받고 제 스스로의 어떤 생각도 말할 기회를 한번 좀 이제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랜 시간 한 80분 넘게 들으셨는데 그래서 점심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참가자분께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네, 여러분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재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예.